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000명당 2.1명으로 OECD 중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다행인지 줄었다고는 하지만 추석과 같은 명절 끝에 이혼이 늘기도 했죠.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추석 연휴도 있었고 또 네, 개천절 연휴도 있었는데 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가까이 시댁에 못 갔었는데, 음, 2년 만에 시댁에도 다녀오고, 오징어 게임도 경쟁하고 잘 보냈습니다. 앵커님도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이 궁금증을 가져오셨는데 네, 예전에는 명절 끝에 이혼 소송이 증가한다라고 했었는데 음,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서 그런지 조금은 줄었다는 씁쓸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명절이 끝나면 이혼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한번 제가 봤거든요.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봤는데, 결론적으로 추석 연휴 후인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혼 상담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렇군요. 소송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게 꼭 명절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혼 상담은 평소보다 많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명절 그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그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쌓여오다가 네, 명절처럼 긴 시간 같이 하고 다른 가족들까지 만나고 얽히면서 이제 갈등에 갈등이 생기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우리나라 이혼의 이 사유를 보면 특징이 부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네. 사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부모 혹은 처갓집 부모,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부모님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도 모두 만나게 되는 그 명절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런 명절 기간에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네.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명 유책 사유라고 하죠. 네. 그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배우자의 잘못만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도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죽하면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시적으로 재판 이혼의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꼭 직계 존속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들의 괴롭힘이나 문제들도 포괄적인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혹시나 다른 가족들 간의 문제나 괴롭힘이나 그런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증거 수집을 잘 해두고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증거에는 종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네. 주로 많이 내는 거는 녹음해서 대화를 녹음해서 낸다거나 음.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를 받는다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술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확인서도 제출하기도 해요. 이런 음.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배우자의 가정 폭력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가정폭력도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지금 음. 나오는데, 네. 역시 또 이런 경우도 가정폭력이 있는 배우자가 명절 때 이제 갈등이 생겨서 가정폭력이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신속하게 격리 조치라든지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특히 가정 문제라는 이유로 쉬쉬하지 말고 빨리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이혼한 전 배우자의 폭행도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접근금지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그냥 엄마나 아빠를 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동학대로 처벌받거나 이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거나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혼에서 중요한 게 재산 정리의 문제잖아요. 뭐 재산 분할이 네. 되겠죠. 뭐 네. 앞으로의 생계 유지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재산 분할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집을 시댁이나 처가에서 해주거나 또 남편 쪽이 많이 보태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거 참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결혼 기간은 뭐 15년, 20년 오래됐지만 이 집은 뭐 우리 부모님이 100% 해준 거기 때문에 왜 재산 분할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혹은 재산 분할 반대의 경우에서 못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할 때 뭐 집 같은 큰 재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반반을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뭐 양가 한쪽에서 뭐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돈 모아놓은 게 많았던 배우자 쪽에서 많이 보태서 사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태지 음. 않은 쪽도. 네. 대략 이제 판례를 보면 한 3, 4년 이상 혼인 기간이 유지가 되면 만약 가정주부, 100% 전업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이 없었다고 해도 그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으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봐서 이제 시댁에서 100% 해준 집이라도 일정 비율로 재산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음. 그리고 거의 혼인기간 10년 이상 지나면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재산 분할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아시고 이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내가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지는 그런 많이 얘기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게 채무,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쪽에 대출을 받거나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네. 채무는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이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재산, 있는 재산은 적극 재산이라고 부르고 이런 네. 대출이나 채무도 이혼 소송에서는 소급 재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대금, 뭐 가게 한다고 냈던 은행 대출, 가계대출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이혼할 때 이것도 나눠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방식은 뭐 소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채무도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랑 예금도 많은데 남편이 사업을 하느라 은행 빚도 되게 많다. 그러면 아내도 이혼을 할 때 이 빚, 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일부는 책임진다고 간단하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퇴직금이나 연금은 또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재산 분할할 때 아까 채무조차 소극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분할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할 때 뭐 상대방 배우자의 회사에 누적되어 있는 퇴직 금액을 사실 조회해서 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인지를 봐서 재산 분할에 다 넣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경제활동하지 않은 배우자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단 몇 프로 가져가는지만 이제 혼인 기간이라든지 기여도를 따져서 정하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연금 부분이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인데 지금 법 개정이 다 돼서 다 이제 거의 똑같이 통일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혼 소송할 때 혹은 협의 이혼할 때 이 부분을 내가 나중에 연금 몇 프로 가져가기로 한다 정하지 않아도요. 법률이 자동으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음. 그 자동으로 공단에서 분할 수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이상 혼인 기간을 했던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분할 수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혼했는데 이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 하시는 분들도 그 연금공단 쪽에 문의하시면 이제 분할 수급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따로 정하고 싶다. 네. 이게 정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나중에 그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전 배우자한테 가버리지만, 이거를 지금 따로 보내지 않는 것으로 혹은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따로 정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소송할 때 판결문에 그 부분이 기재될 수 있도록 따로 음. 정하셔야 되고, 그 판결로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분할 수급된다. 그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혼에서 중요한 게 양육권 문제일 텐데요. 뭐 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관련해서 혹시 알아둘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이제 돈을 안 버는데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양육권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혹은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무조건 데려올 수 있죠. 이렇게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쪽에서 무조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양육권 결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법원에서는 여기기 때문에 애착관계,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누구랑 형성되어 있는지,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고려해서 친권이랑 양육권자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많이 이제 유리해지죠. 이제 주 음. 양육자였던 경우가, 엄마가 주 양육자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양육권은 엄마한테 많이 인정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법원 그 판결을 보면은 경향이 일단 형제 자매는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로 음. 분리해서 양육받지 않도록 하는 같이 가도록 하는 것 같고, 네. 또 현상 유지를 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키워주는 환경이 자꾸 바뀌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혼 소송하는 동안 키워졌던 아빠든 엄마든 곳으로 그냥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양육권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니까 주인공 기훈이 이제 그 게임에 참가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딸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돈을 많이 벌으면 딸을 데려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아이를 누가 주로 키우고 있고 아이가 누구랑 사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 문제는 다른 부분보다도 월 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월 소득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나나 배우자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이제 알아놓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 쉽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찾아보시면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불가피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로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